현대에 이르러 새롭게 부각되는 역사적 인물이 있다. 죽음으로 군신 간의 충절을 지켰으며 지극한 효성으로 부하의 존경을 받았던 고려 말의 충신, 그를 만나보자. 안녕하십니까. 역사 파일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프로그램의 진행을 이끌어갈 국사편찬위원회 이상태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한 자루의 유장입니다. 이 유장은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에 한 인물에 의해 사용되어진 것으로 자세한 제작 연도와 제작자에 대해서는 추정만 가능합니다. 그럼 이 유장은 어떤 사연을 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세세하게 조각된 문자하며 약 600년 가까이를 특별한 훼손 없이 잘 관리되어 온 점으로 미루어 이 유장이 갖는 내력은 참으로 대단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장을 3D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 유장이 얼마나 예술적이며 대단한 내력을 지녔는지, 그리고 이 유장이 갖는 의미는 어떠한 것인지 조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유장이 어떤 예술적, 고증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알기 위해 3D 컴퓨터 그래픽 시뮬레이션 업체에 고증을 의뢰 재현을 해보기로 했다. 우선 기본적인 유장의 형태를 만들면서 시작된 작업은 일주일가량이 지나자 손에 잡힐 듯한 그래픽이 만들어졌다. 길이 120cm, 지름 5cm, 향나무의 재질을 띠고 있는 유장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600여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온 이 유장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유장시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자. 평일의후, 조선 초의 어지러운 시국, 늙음을 맞이해도 더욱 장건할 것이며 궁함을 당해도 더욱 굳건하리라. 슬프다. 너와 내가 더불어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 이 시의 내용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의 어지러운 시기에 한 선비가 충절로 지조를 지키고자 하는 굳은 기계를 담고 있다. 이 유물사적 가치가 높은 유장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이 지팡이는 경북 청송군에 세거하는 심시문중에서 수백 년간 보존되다가 현재는 지천서원에 보관되어 있는 상촌 김자수 선생의 유장입니다. 고려말 불사이군의 뜻으로 상촌 김자수가 자결하자 그를 기리기 위해 유품으로 받아왔던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재질이 향나무이고 그 안에는 상촌 김자수 선생의 불사이군의 뜻과 선비적 절의가 담긴 유장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유장은 현대에 이르러 그 선비로서의 기계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상촌 김자수의 유물로 밝혀졌다. 그는 왜 이 유장에 충절의 의지를 되새기는 시를 적어놓은 것일까? 그것은 바로 새롭게 시작되는 왕조와 함께 고려 말의 국운이 타함을 개탄하며 선비로서 지조와 충절을 다시 한번 아로새기는 작업이 아니었을까?
이 유장은 보는 이로 하여금 상촌 김자수의 기품이 살아있어 유장에 새긴 한 글자 한 글자를 자신의 뼈에 새기는 듯한 충절이 보는 이로 하여금 숙연함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보통의 유장으로 보이지 않았던 지팡이의 주인은 바로 상촌 김자수였습니다. 그럼 상촌 김자수는 어떠한 인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촌 김자수는 자는 순중이고 호는 상촌이며 안동태생입니다. 고려 말의 혼란한 정치적인 변화 속에서도 오로지 성리학의 대의 명분을 생활신조로 하여 활동하셨으며 또 고려사회의 정치적인 개혁을 위하여 끝까지 노력하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고려의 충신으로 남은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럼 이 인물의 큰 시조는 어떤 인물일까요? 그의 가계에 대해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그의 선조의 흔적이 묻어있는 신라 천년의 수도 경주로 여러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신라의 그 천년수도 경주입니다. 이쪽으로 그 능도 보이고요. 이쪽으로는 그 탑도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신라는 BC 1세기에 영남 지방에서 일어나 고구려, 백제와 더불어 한반도의 판도를 가르고 7세기에 최초로 한반도를 통일한 왕조입니다. 이제 이곳 경주에서 상촌 김자수의 조상 뿌리를 찾는 여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천년고도 경주. 이곳에서 경주 김씨는 대보공 김알지로부터 경순왕까지 38분이 왕위에 올랐고 우리나라 단일 시족으로서는 최장 기간인 587년간 존속해왔다. 삼국을 최초로 통일한 신라의 수도 김씨의 삶의 터전인 경주는 김알지를 시조로 발전해왔다. 경주 김씨로서는 최초로 왕위에 오른 미추왕에 이어 내물왕에게 왕위가 이어졌다. 이 내물왕은 신라 17대 왕이며 김씨로서는 제2대 왕입니다. 제2 47년간이나 한 훌륭한 왕입니다.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왕으로는 문무왕이 있다. 문무왕은 661년 태종 무열왕이 죽자 왕위를 계승했고 나당연합군을 형성하여 고구려를 쳐서 평양성을 함락시켰다. 이로써 고구려는 멸망했고 삼국 통일의 대업을 완수하였다. 문무왕이 죽자 유언에 따라 용이 되어 동해로 침입하는 왜구를 막겠다고 하여 파장한 뒤 경주 양북면 봉길리 앞바다 대왕암에 안장되었다. 문무왕의 나라를 생각하는 후국의 정신으로 신라는 장관 발전을 계속하게 된다.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은 927년 후백제 견훤의 침공으로 경혜왕이 죽은 뒤 왕위에 올랐으나 고려 태조에게 정권을 이양하였다. 신라 천년의 사직을 마감한 경순왕릉은 신라의 왕도인 경주 지역을 벗어나 타 지역에 있는 유일한 신라 왕릉으로 통일을 염원하듯 민족 분단의 한복판인 임진강 북쪽 휴전선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신라를 통일한 문무왕은 죽어서도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다에 묻혀 후국용이 되었으며 천년의 사직을 마감한 경순왕은 민초를 생각하는 그윽한 마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라는 참으로 힘든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신라의 흥망성쇠를 관조한 경주에서는 경주 김씨 후손들을 중심으로 현재까지도 왕의 제사를 지내는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상초는 본이 경주로 신라 천년의 사직을 간직한 명문 후손으로서의 자부심과 올곧은 기계를 이어왔음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이렇게 천년사직을 이어온 상촌 김자수의 조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상촌 김자수의 그 기계와 충절은 어찌 보면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내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라는 935년 경순왕을 마지막으로 그 역사를 다하게 됩니다. 경순왕은 민생이 피폐되는 것을 많이 생각하셨고 평화적 정권 교체라는 민족주의적 결단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촌 김자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멀리 위로는 왕가의 후손이지만 고려가 시작된 이후로는 명문가로서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지만 비로소 상촌 때에 와서 신흥 4대부의 그 명문 가문으로서 빛을 발하게 되는데 선생의 입신 과정은 고려 후기 신흥 4대부들의 입신 과정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라의 후손들이 고려에서 어떤 정치적 입장에 처했으며 고려는 신라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고려태조 왕건은 낙랑공주를 시집 보낼 정도로 경순왕을 아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려는 왜 이렇게 신라의 후손들을 아꼈을까요? 아마 이렇게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신라는 1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국가를 영위한 경험으로 인해 뛰어난 행정력과 관리력을 지녔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고려의 개국은 그리 긴 시간 동안 생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로서는 신라의 그 뛰어난 문물과 제도, 관리력이 너무나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상촌 김자수의 입신의 뜻을 세운 고려말로 이동해 당시 상황을 살펴보고 상촌 김자수가 어떤 행보를 걷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태조 왕건이 신라 말 후삼국으로 분열된 한반도를 다시 통일하여 세운 왕조로 918년 개국되어 1392년 궁양왕까지 34대 475년간 존속했다. 상촌 김자수가 태어난 시기는 고려 충정왕 3년으로 그로부터 120년 전인 고려 고종 18년 살리타이가 이끄는 몽고군이 고려를 침입해 들어왔다. 몽고의 침략에 28년 동안 항쟁하던 고려는 결국 함락된다. 한동안 몽고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았던 고려는 동민왕에 이르러 정동행성과 쌍성 총간부를 폐지시키면서 관문 세가들을 정치적으로 견제토록 하기 위해 중소지주 및 향리층이 기반이었으며 과거를 통해 관료로 진출한 신진사대부를 등용시키게 된다. 신진사대부로는 이색을 비롯한 정몽주, 김자수, 정도전, 권근, 이종우, 박의종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이들은 실천윤리를 강조하는 성리학을 받아들였는데 성리학은 한나라와 당나라 때에 혼고하게 다루지 못하였던 형이상학적, 내성적, 실천철학적인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유학 사상이었다. 상촌 김자수는 고려 말의 인물로 관직에 들어서게 되면서 대표적인 신진사대부인 이색을 비롯한 정몽주, 정도전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신진사대부들의 사상인 성리학을 집대성시키게 된다. 고려 말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 독립 노력과 맞물려 새로운 인재를 필요로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의해 후일 신진사대부라고 불리우는 인물들이 조선시대 최고의 학문적 기저를 이룬 성리학을 발전시키게 되는데요. 그 성리학을 발전시킨 큰 인물로 평가받는 상촌 김자수는 어떤 행적을 통해 이 성리학을 발전시켜 나가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고려말 상촌 김자수가 수학을 하게 되는 국가기관인 성균관으로 이동을 해서 유년 시절 그리고 험난한 여정을 그리게 되는 관직 생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이로군요. 이 성균관은 한국 최고의 학부기관으로서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학교쯤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나라에서는 내노라 하는 수재들이 모인 이곳,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격인 이 성균관은 상촌 김자수는 20세에 장원급제하면서 입학의 영광을 안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전체 수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군요. 그 이후 1년 뒤 홀어머니께서 돌아가시자 지극한 효성으로 3년간 여묘살이를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 이후 그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로 볼 수 있는 대과에 장원급제를 하면서 관직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의 뛰어난 점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성균관에서 수학한 기간은 약 1년 전으로 그 이후 여묘살이하는 과정에서 생긴 약 3년 전후의 공백기간을 가진 후 대과에 합격합니다. 그것도 장원급제라고는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상촌 김자수가 20세 성균관에 장원급제한 순간부터 약 4년간은 참으로 드라마틱하게 펼쳐질 그의 관직 생활과 인생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부분인데요. 이렇게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뒤편에는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님을 잘 따랐고 효자로서도 이름이 높았으며 성균관에 입학한 후에 장래가 촉망받는 생원이 되어서도 그 효성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후 여묘살이를 통해 유학자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효의 덕목을 실천한 것입니다. 당시에 그를 아끼던 많은 학자들은 성균관에서 더 공부할 수 없음을 많이 안타까워했지만 놀랍게도 어머님의 3년 여묘살이를 마치고 대거에 장원을 기록하는 쾌거를 이루어냅니다. 상촌 김자수가 관직에 들어서게 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650여 년 전 그의 나이 24세 공민왕 23년 대과에 장원급제를 하면서 화려한 관직의 첫 발을 내디디게 됩니다. 그러나 찬란한 탄탄대로와 같이 펼쳐질 것만 같은 그의 관직 생활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요. 이제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목은 이색, 포운 정몽주, 문익점, 권근 등의 고려말 대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일련의 일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은 한국 최고의 학부기관으로서 고려 충렬왕 때인 1289년에 그때까지의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의 명칭이 성균이라는 말로 개칭되어 사용되었다. 상촌 김자수는 고려 충정왕 3년에 태어나서 20세가 되던 공민왕 19년에 생원시의 장원으로 급제하면서 성균관에 입학했다. 당시 목은 이색은 성균관 관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포운 정몽주, 정도전 등이 있어서 학문적 교분을 나눌 수 있었다. 성리학 이념을 실현시키겠다는 그의 의지는 그가 과거에 합격하기 이전부터 갖고 있었다. 이것은 공민왕 20년에 홀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주자 가래에 입각하여 3년간의 심효살이를 실천해 옮기게 된다. 그의 효성은 남달라서 유년 시절부터 어머님의 말씀을 거스린 적이 없었고 출세가 보장되는 성균관 생원시의 장원을 하고 나서도 그의 효성은 변함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 그의 나이 21세, 평소 지극한 효성으로 풍양하던 홀어머님이 돌아가시자 모든 것을 중단하고 심효살이에 들어가게 된다.
상촌 김자수의 효행은 당시의 문인 및 학자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모범이 될 만했기에 나물진 등의 문인들은 시를 지어 그의 효성을 높이 평가했다. 지극한 효성으로 3년간의 심효살이를 마친 상촌 김자수는 별도의 준비기간 없이 24세 국민왕 말년에 벌어진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관직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의 학문적 재능을 높이 평가했던 모든 문인들에게 커다란 기쁨이어서 염흥방, 이색, 정몽주, 정도전 등으로부터 축하시를 받았다. 당시 이색은 그의 몸이 불편해서 직접 찾아가 축하해주지 못했는데 와병 중에도 붓을 들어 축시를 보내므로 축하를 대신할 정도로 상촌을 아꼈다. 젊은 장원이 늙은 장원을 초대하는데 장원낭이 또 특별히 말을 전하는구나. 세상이 다 놀라는 이런 경사에 축하 못 가는 이 몸의 병이 한이라오. 이런 축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대의 대석학인 모군 이색이 병석에서도 축하를 할 만큼 상촌 김자수의 재능과 인품은 남달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관직에 들어선 상촌 김자수는 덕령부 주부라는 관직을 부여받는데 이는 현대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 사무관 정도의 직급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업무 실적이 뛰어났기 때문에 1년 후 우왕 원년에 정원 벼슬에 오르게 된다. 25세 정원이라는 놀랄만한 승차를 하게 된 상촌 김자수는 지금으로 말하면 공보 비서관쯤 되는 역할로 조칙을 심의하고 왕에게 간하여 잘못을 바로잡게 하는 간쟁을 맡아보던 관직을 맡게 된다. 당시 왕의 정치가 간신들의 농간으로 흐려지고 있었으므로 평생에 거짓을 꺼려하는 상촌 김자수는 실로 용감하게 왕의 잘못된 판단을 거부하기에 이른다. 당시 조민수에게 큰 과실을 눈감아주고 작은 공은 부풀린다는 명목으로 왕의 잘못됨을 아뢰고 왕의 분부를 거절한 죄로 전라도 돌산수에 유배를 당하게 된다. 이후 유배 기간이 끝나고 상촌 김자수는 고향인 안동에 내려갔다가 유배 중 죄가 풀려 귀경길에 오른 정몽주를 만나게 된다. 정몽주가 상촌 김자수에게 보낸 시에는 당시 생활의 부러움과 존경이 내포되어 있다. 상촌 김자수는 우왕 4년 이후 28세에 복직된다. 이후 전교 후령, 판사 제시사, 충청도 관찰사, 성균 제주, 세자 시약 등의 여러 관직을 거쳐 40세에는 동양왕의 즉위와 함께 성균관 관장격인 성균 대사성으로 임명되었으며 세자 좌보독을 겸하였다. 이때 그는 왕의 자문에 응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당면 정치의 개혁안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크게 5개항으로 분류된 시무 5개조이다. 이후 판전교시사, 우상시, 좌상시에 이르렀고 이때 그는 다시 한번 죽음을 각오하고 충심으로 동료들과 함께 이름뿐인 관직을 정비하고 재정을 정비하라는 건의를 올렸는데 왕은 이를 수용하였고 바로 형조판서로 발탁하였다. 이때 그의 나이 48세였다. 상촌 김자수는 이렇듯 관직에 나아가서도 자신의 영달을 위한 생활이 아닌 나라를 위한 충원과 선비에 강직함으로 자신의 성리학적 철학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상촌 김자수는 고려 말의 인물로 실학적 사상을 관직에 오르기 전부터 받아들여 관직에 오르자 몸소 그 실학적 사상을 실천한 실천 철학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극한 효성으로 유교적 주자가래를 몸소 실천한 국가적 모범이 된 인물이었고 조정에서는 왕에게 충원을 아끼지 않고 염근한 삶의 자세로 선비의 기계를 드높인 인물이라고 현세에도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학문적 소양은 이미 당대의 석학이었던 이색, 정몽주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교우할 만큼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나 죽음을 무릅쓰고 충원한 보람도 없이 고려는 475년간 존속한 국운이 다 하고 맙니다. 조선이 건국되자 태조 이성계는 2차례에 걸쳐서 상촌 김자수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촌 김자수는 그때마다 번번이 거절하고 자진함으로써 고려 충신으로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참 알 수 없는 미스테리 한 점이 남아 있는데요. 조선에는 그의 관직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참 궁금하기만 한 그 사실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계가 이끈 위화도 부군 성공의 결과로 조선이 건국되자 고려에 대한 충절을 끝까지 지켜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안동으로 낙향하였다. 이후 고려를 생각하는 선비들 72명과 함께 두문동에 들어가 마을문을 닫아 걸고 바깥 출입을 삼가해 두문불출이라는 고사성어를 만들어냈다. 상촌 김자수는 조선의 태조 이성계의 부름을 2번이나 거절하면서 나라가 망하니 충의도 더불어 망하는구나. 내가 평생의 충효를 기약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만약에 내가 몸을 굽힌다면 어떻게 지하에서 임금과 부모님을 배울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스스로 죽을 곳이 있노라. 이렇게 탄식하고는 서울로 떠났는데 고려 태조의 능을 참배하고 또 송악산 옛 왕궁터를 찾으면서 고려에 대한 충절을 시로 읊기도 하였다. 광주 출영에 이르러 절명사를 짓고 평생토록 지킨 충도 그 뜻 지금 그 어느 누가 알아주리. 내 한 번 죽어 원한에 눈 감더라도 하늘은 내 뜻 알아주리. 이런 시와 함께 아들에게 죽은 후 이곳 출영에 장례 지내도록 근무하고 장사 후에 묘가를 세우지 못하도록 금명하고는 자진했다. 이렇게 해서 고려 말의 충신으로 자신의 성리학적 철학을 몸소 실천한 대철학자이자 효행의 모범이 되었으며 평생을 염근한 자세로 공직에 임한 상촌 김자수는 고려에 대한 충의로 생을 마감하면서 조선시대는 유학자들에게 길이 공경을 받으며 현세에 이르러 재조명을 받는 불세출의 충신으로 남게 됐는데 그의 나이 65세 때의 일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있어 그의 행록은 크게 2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조선에서 벼슬을 받아서 생활했다는 이론이고, 둘째는 조선 건국 후 그는 성리학의 대의명분을 몸소 실천하여 고려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켜 자결했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과연 현재에도 높은 충절과 절의로 조선시대 유학자는 물론 정적들에게도 칭송을 받던 그가 조선에서도 다른 왕을 섬겼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이른바 고려의 충신으로 자결했다는 절사론의 신뢰를 뒷받침해주는 몇 예를 살펴보자. 첫째로 조선시대 후학인 황희의 만사를 들 수 있다. 선생의 문인 황희는 상촌이 자결하여 죽자 만사를 지어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상촌 김자수가 고려에 대한 충절을 다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왕비열전 태조편 제1권 501페이지에 의하면 김자수는 태조 이성계의 부름에 거절하고서 고려가 망한 후 광주 출영 땅에서 자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세 번째로 상촌의 유장시를 들 수 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의 어지러운 시기에 한 선비가 충절로 지주를 지키고자 하는 굳은 기계를 담고 있는 상촌의 유장시에는 차이오연 무체영년이라는 시구에서 고려와 함께 나의 생을 다하겠다는 뜻의 고려 충신으로서의 굳은 의지가 잘 드러나고 있다. 넷째로 상촌실록에는 상촌 김자수가 만년에 지었다고 생각되는 시 세수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 보아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된 후에 지은 시로서 상촌 김자수의 고려에 대한 충절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어
고려가 망한 후 두 임금을 섬기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로서 신하의 지조와 슬픔을 담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절사론이고 하나는 사환론이라고 하지요. 태조 6년에 빚을 낸 것이 청주목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택도 없는 말입니다. 고려 말에 이분은 이미 청주목사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자상기상시도 했고 형조판서도 했습니다. 했는데 새로운 조선왕조가 서고 난 이후에 그것도 한 7년 이후에 이분이 다시 그것도 내직이 아닌 외직으로 해서 청주목사로 이렇게 부임을 시켰다고 한다면 이건 이치에 안 맞습니다. 상촌 김자수는 조선의 태조 이성계로부터 2번이나 부름을 받았으나 거절하고 불사이군의 절의를 지키고자 자결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계속 그에게 등용을 청했으며 뜻을 굽히지 않자 강제로 관직을 제소하도록 명하였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상촌 김자수는 효성, 충언을 아끼지 않는 강직한 인품과 뛰어난 학문적 성취를 높이 평가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기에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청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그런 그가 65세의 일기로 자진을 결정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조금만 눈을 돌리면 개인적 영달을 이룰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의를 지킨 충절, 그야말로 선비의 표상이 아닐까요? 그가 왜 조선시대에 필요한 인물이었는지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염시와 관련된 인터넷 웹사이트에 실린 정보를 살펴보면 상촌과 이성계의 관계를 쉽게 알 수 있다. 상촌 김자수는 태조 이성계와의 친분이 두터웠다고 한다. 조선시대 왕비열전에서는 태조 이성계가 고려시대 상춘과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충정으로 대화를 나눈 부분이 있는데 그들의 짧은 대화에서도 고려시대 이성계와 상촌 김자수의 친분과 우국충정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또 18세기 후기에 이긍익은 연려실기술을 저술하였는데 그는 이 책에서 김자수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김자수는 자는 순중이며 호는 상촌이요 본관은 경주이다. 벼슬이 고려 도관찰사였다. 태조가 왕위에 오른 당초에 공이 전부터 그와 친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등용하려고 헌장으로서 불렀으나 공은 아무 말 없이 누워 있었더니 태종이 또 형조판서로 불렀다. 공은 자기 집 사당에 절하며 엎드려 영견하고 그 아들에게 흉구를 가지고 뒤따르라고 명하여 바로 그날로 길을 떠나 광주 땅의 추령에 이르러서 절명사를 남기고 자결하였다. 이처럼 상촌은 조선의 태조 이성계와도 절친한 교분이 있었으나 불사이군의 뜻으로 자진을 선택하게 된다. 조선시대에 빚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는가? 이분이 학문과 학득이 높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분을 조선 초기에 빚을 했다고 함으로 해서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갖다가 더 확고히 하자. 그가 조선에 필요했던 이유는 태조와의 친분을 떠나서 학문적 성취와 강기한 인품으로 고려시대 정원 폈을 때부터 나라를 걱정하고 충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태조의 간절한 염원이었을 것이다. 또 왕비열전 태조편에는 태조 이성계가 비석조차 없는 상촌의 무덤에 들러 그를 회상하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어서 그의 죽음을 태조 이성계가 상당히 안타까워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비각은 상촌 김자수 선생의 순절비각입니다. 현재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상촌공 묘소 아래에 있는데요. 유언에 따라 상촌 선생의 묘는 현재까지도 비석이 없고 주변에는 그의 선비적 정신과 충효 사상 실천을 존경한
후학과 후손들의 신도비만 존재할 뿐인데요. 이 순절비각도 마찬가지로 상촌 김자수의 정신을 기리고자 만들어 놓은 비각입니다. 이렇게 강직한 성품의 상촌 김자수는 불사이군의 뜻으로 태조 이성계의 친문에도 불구하고 등용의 청을 거절하고 자결을 하면서 그 뜻을 담은 절명사를 남겼다고 하는데, 이 간결한 시에는 그의 강계한 풍모와 함께 실천적 성리 철학자로서 평생을 충과 효란 덕목에 기대어 삶을 살아온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유언으로 아들에게 죽은 후에 이곳 추령에 장례 지내도록 분부하고 장사한 후에는 묘가를 세우지 못하도록 당부하는 청빈한 선비의 풍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상촌 김자수를 조명하면서 참 힘들었던 점은 그가 청빈한 삶을 살았기에 그의 유물이 몇 점 전해지지 않았고 무명의 선비처럼 살다 가길 바랬기 때문에 그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이런 큰 인물인 상촌 김자수는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관직 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 나라를 생각하는 진실한 마음이 왕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그는 험난한 관직 생활을 겪게 되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이어온 후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촌 김자수, 그의 충절로 이름 높임을 받은 삶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왕초년 정원벼슬에 오른 상촌 김자수는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조민수 사건으로 직언을 하다 여수 돌산수로 유배를 간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는 이 유배 사건 과정에서 문신으로는 치욕이 아닐 수 없는 매를 맞는 장형을 받을 뻔했으나 그의 충정을 아낀 여러 사람들에 의해 화를 피하고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 강기한 선비의 정신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에 상촌 할아버지로서는 고려의 사직을 책임지고 간다 하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조민수에 대해서 지나친 포상은 옳지 않다, 단호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1년 동안 얼마나 울분에 차서 고려의 그 흥망을 걱정하셨겠습니까? 결국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한 그 조민수 장군이라는 사람이 위화도 회군에서 이성계를 도와서 역상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시에 우리 상촌 할아버지가 보시는 그 시국을 그 관찰한, 투시하는 그 해안이 아주 분명했다고 봅니다. 이후로도 그는 죽음을 불사하고 여러 번 왕에게 직언을 올렸는데, 그중 대표적인 예가 시무 오개조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상촌 김자수가 성균 대사성에 올라 세자 좌보독을 겸하였을 때 그는 왕의 물음에 응하여 당면 정치의 개혁안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크게 5개 항으로 분류된다. 첫째, 왕 대비에 대한 예를 존숭함으로써 대의를 밝히도록 건의하였고, 둘째, 공승도감을 설치하여 왕세자를 책봉하려는 데 대하여 이는 차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 하여 그 설행을 중지하도록 건의하였으며, 셋째, 왕의 숙물 정책에 대한 부당성을 논하고 연복사 탑의 수축을 중지하도록 건의하였고, 넷째, 무당들의 행태를 근절시키고 이들의 궁중 출입을 금하도록 건의하였고, 다섯째, 지금까지 직원으로 평출된 자들을 소환하도록 건의하였다. 죽음을 무릅쓰고 올린 건의에 왕은 그의 충심을 읽었는지 파격적으로 건의를 수용하여 실행토록 하였다. 얼마 후 상촌 김자수는 다시 왕에게 요행과 부정으로 청구된 자들의 관직을 모두 박탈하고 재정을 절약과 관리의 근신을 요구하는 개혁안을 다시 건의해 왕은 그의 충정을 인정해서 이 역시 파격적으로 수용하였고 바로 형조판서로 발탁하였다.
그는 또한 지나친 승부 정책과 무당들의 궁궐 출입을 염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반대하였는데 이후 그가 불사이군의 뜻으로 차결한 행동과 품질을 사모해서 승려와 도학자들조차도 그에게 존경함을 표한 일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김축일이 광흥사의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 도학자를 만났는데 그 도학자가 어디에서 오는 길이냐고 물어 김축일이 대략 지나온 일을 말하니 늙은 도학자의 말이 상촌 김자수가 목숨을 끊은 일을 일일이 명백하게 말하고 자신의 스승이 상촌 김자수의 품절을 왕왕 이야기를 해 알게 되었다고 말하더라고 했다. 상촌 김자수의 죽음은 많은 후학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중 황희는 상촌 김선생 만사를 지어 그의 죽음을 애도했는데 그의 글에서도 그가 고려에 대한 충절을 다하였음을 알려준다. 황희는 고려 말에 상촌 선생이 성균 대사성으로 있을 때 그는 성균 항록으로 있었다. 그는 일찍부터 상촌 선생의 측근에서 그 행적을 몸소 보아왔고 그가 만사를 지어 애도하였다는 것은 바로 상촌 선생이 고려에 대한 의리를 몸으로 실천하였음을 말해준다. 이 상촌 선생이 고려사 열전에 기록할 만큼 고려 말의 대표적인 그 지식인이고 또 성리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몸소 성리학적인 정신을 몸소 실천한 분이라는 점에서 상촌 선생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정신사의 그 입지나 이런 것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고려 말의 충신으로서 일세의 의리지사이죠. 불세출의 충신을 보셨습니다. 상촌 김자수에게는 외아들이 있었고 그의 아들 즉 상촌 김자수의 손자는 4명이 있었다. 상촌 김자수의 후손 중 충의 덕목으로 이름을 드높인 후예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공평공 김영효는 군신 간의 언로 소통을 강조한 육선공주의를 간행하여 조정에 바쳤고 타관 외교 전략가로서 업적을 많이 남긴 인물로 조부 김자수로부터 성리학적인 효와 충을 계승받은 인물이었다. 공평하고 청렴한 하나의 그 활동으로서 이제 이름을 떨치게 되는데요. 특히 그분의 그 활동 중에서 주목이 되는 것은 뛰어난 외교 전략을 구사했다는 것입니다. 조공의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 신가치를 가지고 갔다고 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하나의 그러한 일화가 되겠습니다. 공평공 김영효의 아들 십청헌 김세필은 중종 때의 대표적인 살인파 학자였다. 김세필은 조광조를 사사한 것은 잘못이라고 여러 강좌에서 가물 탄계를 뒤로 진언하다 유배 생활을 하였는데 그의 직원 상수는 말이 매우 격조 있고 절도가 있었으므로 사관들은 공황의 울음에 견주기까지 하였다. 이후 말말이 지비천으로 내려가 자신을 낮춘 지비용이라는 호를 짓고 후학을 양성하는 데 몰두하였다. 선생인 그 김세필 그 선생은 지조가 그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중종 때에는 그 모사화 때 그 사화를 입은 그 조광조 선생이 너무 지나치게 억울함을 당했다라는 그런 그 변호를 하시다가 또 그 충주에 그 귀향도 가시고 그랬거든요. 기호 살인파의 가장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셨지만 또 목민관으로서도 상당히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십청헌 김세필의 아들 충민공 김전은 엘리트 관료로 등용되었다. 퇴계 이황과 함께 암행어사로 활동하였고 을사사화 때 희생된 살인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왕에게 송강을 강의할 정도로 학문이 높았으며 퇴계 이황이 당대의 학자라 칭했던 일이 있다. 충민공 김저 선생은 일찍이 문과에 급제하고 홍문관, 사헌부 사관원 이런 3사의 핵심 요직에 근무했었던 아주 엘리트 관료였습니다.
살인파의 대표로서 지목이 돼가지고 소윤 일파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sak탈 관직돼가지고 유배를 가게 되고 또 그리고 2년 만에 결국 사사되셨습니다. 단구자궁 김적은 선비로서 기계와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달랐다고 한다. 임난이듬해에 기근이 발생하여 인근에 굶어 죽는 자가 속출하자 공은 한 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진정한 애민정신의 시전으로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이분은 말 그대로 적선지가의 필요 여경이라고 하는 본인의 이름과 자의 의미를 생활 속에서 실천한 분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구자 김적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학주 김홍욱은 평소 경세론의 조예가 깊었는데 국정 전반에 대한 개혁책을 과감하게 요구하였고 충청도 관찰사가 되어 그곳에 대동법을 처음 실시하였다. 황해도 관찰사 재직 시에는 효종이 구원하자 민회빈 강씨의 억울함을 말하고 그 원을 풀어줄 것을 건의했다. 이 말을 꺼내자 경로한 효종에 의해 하옥되어 친국을 받던 중 장사되었다. 홍욱은 죽기 전에 언론을 가지고 살인하여 망하지 않은 나라가 있었는가 라고 한 말은 후세인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김홍욱 선생께서는 그 상청동의 8대손입니다.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에 근무하면서 전세제도라든지 군사제도, 조세제도 그리고 특히 그 대동법 시행을 이제 적극 주장해서 그러한 어떤 그 역사적인 하나의 그 분기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학주공의 역할이 또 컸던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학주공께서는 의분을 참지 못하고 강빈의 신원을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상소를 올렸어요. 이 효종이 노여움을 사서 임금이 재판관이 돼서 직접 그 이제 재판을 그러한 이제 형편에까지 처했고 결국 이제 학주공께서는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상촌의 고향인 경상북도 안동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곳에는 상촌 김자수의 효행을 칭송하는 효자비가 이렇게 세워져서 그의 그 효성을 현재까지도 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직한 성품과 나라에 대한 우국충정으로 상촌 김자수의 후손들은 충절의 덕목을 더욱 높였으며 그 맥을 이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촌 김자수는 효성 또한 높아 후학들에게 칭송을 받아왔는데 후학인 황희는 상촌 김자수를 충과 효를 함께 이룬 큰 인물이라 칭송했습니다. 그럼 그의 효행이 어떠했으며 그 후손들을 통해 어떻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여지 승남 안동 대도호부 효자편의 고려조에는 김자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3년 동안 염려하였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지자 정려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신동으로 이름난 어린 시절의 김자수는 부모의 효성이 지극한 천생효자였다. 어린 김자수가 효자가 되고 충신이 되려고 결심한 것은 글방에서 효경을 배우다가 감동한 때부터였다. 김자수는 공사에 거짓이 없이 정직해야 한다는 아버님의 유훈을 실행하는 것이 부친의 영혼에 대한 효도요 풀어머니에 대한 효도라고 알았으며 그것이 거의 천성처럼 습관화하였다. 그 당시의 효자는 나라에서도 민간에서도 가장 존경하고 우대하는 인격의 상징이었다. 그의 나이 21세 풀어머니가 별세하자 주자 가래에 입각하여 3년간 여묘살이를 통해 예를 다했다. 당시 묘막을 위문한 친구 나물진의 시안수를 통해 상촌 김자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듯하다. 묘막사는 자네를 찾아보니 엎드려 있는 거적자리 앞엔 제사 범절이 분명하네. 자네 정성으로 땅에선 고든 태순이 솟아있고 송백나무 가지들도
효성에 귀 기울여 구부러져 있는데, 이렇게 지극한 효성이 왕에게까지 알려지자 김자수의 집에 효자 정행을 달아주어서 가문을 빛나게 했다. 또한 왕은 묘막을 그린 출거려 지도를 제작해 하고 동국 삼강 사실록에 싣고 역사적인 귀감으로 삼도록 명했다. 현재 역사상으로 출거려 지도나 동국 삼강 사실록은 기록을 찾아보기가 힘들지만 안동의 추원제에는 상촌 김자수의 효행을 후세들에게 기리기 위한 효자비가 있어서 그의 효행을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이렇듯 충과 효의 덕행을 실천한 그의 후손 중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효행으로 이름 높은 후손들이 있으나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들어보도록 하겠다. 상촌 김자수의 후손인 판관공 김영련이 후학을 위해 강연을 했다는 선지당에는 역시 상촌의 후손 효행으로 이름이 높았던 김은과 김추의 효자비가 서 있는데, 숙종임금 때 그 효성이 인정되어 현재까지 남아 그 후손 역시 효행으로 칭송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집안의 드높은 기계와 풍절은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상촌 집안의 여인들에게도 이어져서 열려문을 하사받는 일들도 있었으며 그 가풍이 이어져 내려왔다. 영조의 부마였던 김한씨는 청렴과 근신함으로 이름 높았는데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내인 영조의 둘째 딸 화순옹주는 음식을 금하고 남편의 죽음을 따른다. 영조는 그의 딸이 죽자 이례적으로 왕가 출신의 화순옹주에게 열려문을 하사했다. 영조의 둘째 따님 화순옹주와 결혼을 해서 39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그런 분입니다. 생활이 너무나 검소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시호를 고들정자 효도효자 정효라는 그 시호를 이제 내렸습니다. 7일인가 8일쯤 됐을 때 공주가 계속 굶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영조가 찾아가요. 그냥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그러니까 통산으로 14일 만에 이제 죽게 되거든요. 아주 그 뭐랄까 연료의 그 방법에 있어서도 가장 뭐랄까 심한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황희의 말처럼 충과 효 중 하나도 이루기가 어려운데 이를 모두 이룬 상촌 김자수의 후손을 충과 효로 단순하게 나눈다는 것은 어쩌면 무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후손은 그의 품절을 이어받아 충과 효를 드높인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후손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상촌 김자수의 가문은 조선 중기에 이르러 그 이름을 더욱더 드높이는데 무려 한 분의 왕후, 6 정승, 23명의 판서 이외에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인재가 나올 정도의 훌륭한 가문으로 상촌 김자수의 후손들은 발전시킵니다. 그 중에 몇몇 인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와 결혼하여 왕비로 책봉된 정순왕후는 민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목화제배 장례책을 펴 민생고를 해결하고 비변사, 관찰사 수령으로 이어지는 통치 질서의 확립을 통해 나라의 기강을 확립하였다. 조선 선비의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추사 김정희. 정치 또는 예술가로서 글을 해석할 때 어느 것 하나 뺄 수 없을 정도로 열정적인 인물이었고, 특히 추사 선생은 19세기 대표적인 실학자이며 금석학의 개척자였다. 당세에 밀려 제주도의 유배를 가게 돼서도 예술과 후학 양성에 힘을 썼는데 생애 최고의 명작으로 꼽히는 세한도와 추사체를 완성하게 했다. 추사 선생은 추사 이전에도 추사였고 추사 이후에도 추사가 없다 할 만큼 우리나라 금석학의 개척자이자 완성자이기도 하고, 또 한국의 그 정신사에 있어서도 그런 학문의 발전에 있어서 소위 과학적인
또 실증적인 것을 실천한 그런 대표적인 실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중국의 옹방강이라든지 완원이라든지 이런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과 교육을 시작해가지고 전후 5, 6차례에 걸쳐서 중국의 영경을 왕래하면서 중국의 전통적인 그 검사학을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독자적인 한국화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상촌 김자수의 후손들까지 훌륭한 인물들이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오는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참 부러운 가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상촌 김자수는 한마디로 성리학의 덕목을 실천해 옮긴 실천 철학자요. 충과 효를 모두 갖춘 인물이며 강계한 선비의 표상을 갖춘 의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들의 부정과 부패가 갈수록 문제시 되어가고 시대의 조류에 편승해 조그마한 이익을 보고자 하는 소인배들의 각축장이 되어가는 현대, 위로는 충원을 할 수 있는 인재가 점점 없어지고 패륜적 사회 형태가 만연한 우리의 삶 속에서 상촌 김자수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그의 품절이 현대에 얼마나 절실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는 죽음으로 고려의 충신으로 남았지만 그의 뜻은 후학들에게 항상 존경을 받아서 현재에도 여러 소원 및 향교에서 상촌 김자수를 모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상과 실천 의지는 후손을 통해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시간상 다 보여주지 못해서 아쉬움이 더한데요. 우리가 기억하는 고려말 조선 초 그 험난한 격변의 시대에 충절을 드높이고 효행을 몸소 실천한 강계한 선비, 그의 호는 그의 후손들을 통해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평생토록 지킨 충효, 그 뜻 지금 그 어느 누가 알아주리. 내 한 번 죽어 원한에 눈 감았더라도 하늘은 내 뜻 알아주리. 병을 중시하는 예기 진설이라는 그런 집단, 성리학에 근거한 불교가 주를 했던 고려시대 이러한 귀중한 책을 처음 내신 분이 상촌의 그 좋은 인물이에요. 너희 중국보다도 한국 성리학의 그 예학이 상당히 발달하는 그때 바로 이 상촌 선생이 주관해서 예기 진효직설이라는 것을 마련해가지고 당시에 석학했던 도본 이승인의 전을 붙여가지고 이게 왕이 걸렸습니다. 상촌 선생이 예기 진효직설이라는 당시 예론을 진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론으로서 그 이전의 예론으로 볼 때 굉장히 선구적인 그런 예론을 이분이 이 당시 학술적으로 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